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타났던 반등이 베어마켓 랠리였을 뿐일까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오늘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0.08% 강보합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시장은 여전히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6월부터는 락다운이 풀릴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유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게 되죠. 더불어서 긴축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와 임의 소비재, 여기에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까지 기술주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큰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인플레 장세가 나타나며 시장은 결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5월 16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낙폭을 지워내면서 장중에 회복을 시도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약간 아쉬운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의 상승권 26포인트가량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4%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4,000포인트 선 지켜낸 채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2% 가장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미국 증시 흐름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경기 둔화,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급등 이 세 가지 재료 속에서 미국 증시가 계속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7주, 6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2001년 이후 21년 만에 최장기간 연속 주간 단위 하락 국면을 현재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잠깐 동안에 급 반등세가 나왔죠. 이날의 반등이 과연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하락장이 정말로 마무리되어가는 시그널이냐를 두고 월가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LPL 파이낸셜 측에서는 그간 약세장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금요일의 상승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중론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에 디파이낸스 측에서는 반년 후에 S&P 500 지수, 다우 지수가 조정장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곧 매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아직 시장에는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며칠간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투심을 움직였던 또 한 가지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2006년부터 8년 동안 연준을 이끌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휘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파월 현 의장과 2년간 함께 연준에서 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미 정책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연준도 이 말에 내 말에 동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정책을 연준이 지연시킨 한 가지 이유는 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함이었고 나는 이를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미 늦었다, 이미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발언이었던 만큼 앞으로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시장에는 우려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종목별 반응 어땠는지 나누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수 방어에 나서줬던 섹터, 에너지 섹터와 헬스케어 섹터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전체가 한 3% 이상의 급등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6%대 급등하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로부터 회복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유가가 급등하고 여기에 각종 정유주들이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 섹터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일라이릴리가 2.6%대의 강세로
오늘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사의 2형 당뇨병 치료제가 치료제의 이름이 마운자로인데요. 이 마운자로가 FDA의 승인을 받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이 마운자로로 비만, 과체중 치료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강한 매수세를 받아갔고요. 그 밖에도 화이자, 에브비 동반으로 1%대의 강세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눈에 띄는 약세를 기록했던 쪽은 오늘 기술주 그리고 이미 소비재를 꼽아봐야겠습니다. 기술주 쪽에서는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5%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마도 약세가 나타나고 있죠. 인투이트, 서비스나우가 4% 내외의 급락세로 분위기가 좋지 못한 하루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계속해서 금융주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페이팔이 1.8% 약세,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과 같은 대형 은행주들도 모두 1% 내외의 약세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트위터의 급락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머스크가 인수를 보류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연이틀 큰 폭의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설이 처음 제기된 이후에 나왔던 급등분 모두 반납을 해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도 함께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장에서 6% 가까운 하락이고요. 현재 72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고차 거래업체인 카바나 준비해 왔는데요. 흑자 전환까지의 기간이 기존 예상보다 단축될 거다라는 전망에 오늘장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기록했던 이 엄청난 상승에 비해서는 아쉽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 발표와 더불어서 비용을 절감시킬 거다라는 계획을 공유해줬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0.2% 오른 3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리비안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드사가 리비안의 주식을 또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지난주 월요일 800만 주 매각에 이어서 금요일에 700만 주 추가로 매각했다라는 SEC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에 리비안의 주가 6.89% 하락 마무리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에서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6월부터 록다운을 풀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 내에서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고요. 현재는 3% 상승하면서 113.82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10년물 금리 그리고 달러화가 소폭 물러나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8% 오르면서 1,823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흥미로운 키워드들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존버는 승리할까?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존버는 승리한다인데 네. 과연 승리할까? 이렇게 좀 의문보를 붙였습니다. 왜냐면은
시장과 어떻게 보면은 좀 누가 이기나라고 좀 존버 중인 인물이 지금 있기 때문이죠. 바로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스트래티지스트인데요. 이번에도 강세론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반등을 콜을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증시가 경기 침체의 리스크를 과도하게 반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 침체 확률이 거의 70% 정도인 것처럼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는 과도하다. 큰 폭의 오히려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 예상의 근거로는 1분기 어닝 시즌을 통해서 견고한 기업 이익 성장세를 확인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미 상당한 밸류에이션의 디레이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주식 포지션과 투자 심리 모두 다 과도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4월에 기록적인 주식 자금 유출이 일어났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것이 추가 유출 단계 시작이라는 점에 자신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도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으로는 신흥국 그리고 중국을 여전히 좀 좋게 봤고, 에너지 업종은 하락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담아야 한다라고 역시 긍정적인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사실 자신의 의견을 바꾼 게 아니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의 다 왔다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반면에 메이저 IB들 가운데 아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과연 누가 이기나 이제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약세론 진영에서 최근 증시 전망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콜라노비치가 지난 4월 19일에 단기 랠리가 임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더 긴 타임프레임을 보면은 S&P 500 지수가 6주 연속으로 지난주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콜은 사실은 틀렸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강세론을 계속해서 좀 고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대표적인 약세론 진영인 모건 스탠리도 그대로 의견을 좀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날도 마이클 윌슨 스트래티지스트가 약세장 랠리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S&P 500 지수 15% 추가 하락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는 경기가 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익 추정치의 수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낙관론 진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좀 뭐 중립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세 번째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4,700에서 4,300으로 눈높이를 다시 한번 좀 낮춰 잡았는데, 침체는 물론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익 성장도 뭐 올해 EPS가 8% 정도 증가하면서 견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금리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년 안에 침체가 올 시에 자신들은 뭐 2년 안에 침체 확률을 한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침체가 만약에 진짜로 온다면은 S&P 500 지수가 3,600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골드만 측에서도 좀 점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저희가 참 헷갈릴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만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스승의 질책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만약에 아는 스승님이 방송에 나와서 너 잘못했어 라고 저를 지적한다면 참 많이 뜨끔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사실 연준에서 좀 발견이 됐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이번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연준이 느리게 대응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다만 왜 느리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시장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파월 의장은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 당시에 버냉키와 함께 연준에 있었죠. 버냉키 전 의장이 긴축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봤고, 그러다 보니까 버냉키도 파월 의장이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한 게 아마 대응이 늦은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시장에 현저한 영향이 있더라도 연준이 통화 긴축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 하락해도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통화 긴축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린 겁니다. 또 그는 이날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현금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단지 성공적인 투기 자산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가격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길 바라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즘에 사건,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애프터마켓 시간이 끝나고 잠시 후에 특별기획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버냉키의 그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해보자면 시장 영향은 있어도 긴축은 이어진다. 이거가 될 것 같거든요. 자, 시장 반등은 그럼 좀 아직도 좀 아득한 것일까요? 뭐 반등을 한다 못한다라고 말할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시장이 좀 불안해 왔던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시장 반등이 또한 연준의 의도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근데 이제 또 침체는 오지 않고 그리고 연준이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책 신뢰도도 확보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난 5월 FOMC에서도 연준의 파월 의장이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일축을 했죠. 하지만은 향후 수차례 회의, 그러니까 next couple of meetings라는 표현을 쓰면서 50bp의 인상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메이저 기관들이 많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즉 5월 말고도 최소 2번 더 50bp를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골드만 측에서는 FOMC를 확인한 이후에 7월에 기존에 자신들은 25bp 인상을 점쳤었는데 이거를 55bp 인상으로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5에서 7월까지 3번의 50bp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연준도 이제 하반기께가 되면은 공급 차질이 좀 풀리면서 그간에 자신들이 50bp 인상을 하면서 수요를 둔화시킨 것이 효과를 좀 볼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져야지 시장도 본격적으로 좀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이 정도에서 이제 긴축 강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야 될 것이고 연준의 계산이 맞아야 한다. 이런 또 과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매파 연준이 좀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위험 자산에도 우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긴축의 강도가 더 세지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테슬라보다 밈 주식인데 테슬라보다 밈 주식을 선호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하긴 하겠지만 이런 의견을 보여준 인물이 더 특이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뭐 주식 그 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뭐 제가 키워드로 좀 어그로를 끈 것 같아요. 사실 그 뭐 근데 보니까 기본 기사 제목 자체가 이거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거기에 네.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굵직한 그 펀드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13F 공시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뭐, 현지 시각으로 5월 16일이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날 이제 정보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요. 분산 투자의 기재인 레이 달리오가 테슬라 대신에 밈 주식을 선택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그런 기관이죠. 작년 말만 해도 테슬라 주식을 25,500주, 그러니까 2,700만 달러 어치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4개 분기 내내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시에서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테슬라가 빠졌고요. 즉 1분기에 엑시스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대신에 게임스탑의 4,100주, 68만 9천 달러 정도, 그리고 이거는 2018년 말 이후에 게임스탑을 처음으로 보유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다른 밈스탁인 AMC 엔터테인먼트 보유도 이번에 처음 공시를 했는데요. 27,100주, 66.7만 달러 어치의 이런 밈 주식을 뭐 소량이나 마 이렇게 담았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미국 주식의 전체 가치가 44%나 늘어났는데요. 물론 뭐 투자를 잘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종목 수가 731개에서 거의 이번에 1000개 가깝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게임스탑도 우리 돈 규모로 따지더라도 한 10억 원이 좀 안 되고 그리고 AMC도 10억 원이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테슬라가 빠지고 이 두 개의 종목이 들어갔다는 게 뭐 거짓은 아니니까요. 근데 네.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테슬라나 밈주식 같은 경우에는 레이 달리오도 뭐 좀 발을 담궈봤다, 뭐 이 정도로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메이저한 그런 편입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을 좀 늘렸는데요. 신흥국 ETF 그리고 필수제, 헬스케어 섹터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즉
미국에서의 금리 상승기에 좀 대비를 한 움직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1분기 비중 1위,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ETF VWO인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35% 비중을 늘렸습니다. 2위가 프록터앤갬블 31% 늘렸고요. 3위 IMG라는 또 ETF 92%, 4위 EEM도 120% 늘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의 ETF가 모두 다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더욱더 늘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편입 비중 5위인 스파이,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좀 대비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이 밖에도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코카콜라, 펩시코, 코스트코, 월마트 등에 대한 지분 규모를 일제히 레이드하려고 늘렸고요.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뒀습니다. 알리바바는 75% 오히려 투자를 늘렸는데 징둥닷컴과 디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각각 19%씩 주식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변화를 살펴보자면 신흥국 투자가 굉장히 늘었다. 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엔 공매도 타겟이 애플이 됐습니다. 참 의아하죠. 자, 빅쇼트의 실존 모델인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애플에 대한 대량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3F 공시자료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지난 1분기 마이클 버리는 애플에 대한 2060계약의 풋계약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옵션은 한 계약당 100개의 주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는 약 20만 6천 주의 공매도 포지션을 애플에 대해서 구축하고 있는 거죠. 3월 말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약 3,600만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자, 애플은 2분기 들어서만 약 15% 정도 하락했거든요. 만약 1분기에 구축해뒀던 애플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마이클 버리는 아마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겁니다. 물론 공매도 포지션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끝없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을 때에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단지 트레이딩일 뿐이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었죠. CNBC에서는 이번 애플 공매도에 대한 답변을 마이클 버리에게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고요. 자, 이런 가운데 마이클 버리가 모든 종목에 공매도한 건 아니고 롱 포지션을 구축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 포지션을 구축한 종목들을 보니까 부킹홀딩스, 알파벳, 그리고 미국 상장 기업 가운데 가장 역사가 깊은 보험회사죠. 시그나그룹,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몇몇 에너지 기업들도 포함이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그 애플에 혹시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 것 아닌가가 첫 번째로 궁금해졌고요. 두 번째로 롱 포지션을 구축했던 부킹홀딩스 그리고 알파벳 이런 것들도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애플만의 문제는 아니고 IT 세트 전반에 대해서 수요도나 우려가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박스콘에서 인플레이션 가속화라든지 뭐 수요도나 중국에서의 코로나19 락다운 때문에 당분기 매출이 부진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락다운이 공급 차질 분야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실제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사실은 실적이 괜찮았죠. 그리고 2분기를 비롯해서 여름 휴가 시즌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좋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튀기도 했는데요. 이렇듯이 어떤 전반적인 여행 수요의 회복, 리오프닝에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일단은 인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기업은 우리가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여행 플랫폼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뭐 항공료가 또 4월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업종에 비해서 가격 정가가 뭐 그렇게 쉬울 것이냐 이런 또 의문은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잘 좀 방어를 좀 주가 측면에서 해오다가 1분기 실적에서 광고 매출 성장 둔화를 확인했고 4월에 좀 주가 흐름이 크게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도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다수 기관들이 줄 하향 조정을 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13F 공시자료는 1분기 내역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시차는 좀 존재한다는 점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